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미국 약값, 그리고 유료 카르텔과 관련되어 있어 정리해봅니다. 미국의 제약 유통구조는 정말 독특한데요.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BM이라고 불리는 약품급여 관리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 대신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고 어떤 약을 처방 목록 최상단에 올릴지 결정하는 조직이에요. 즉, 약품급여 관리 조직이 약품 노출 순서를 결정합니다.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위에 뜨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약도 처방 목록 상단에 뜨면 처방량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PBM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약값 $100를 기준으로 보면 환자는 $100 지불하고요. 보험사가 제약사에 $100 지급하고요. 제약사는 PBM에게 $60를 리베이트로 다시 줍니다. 약품급여 관리 조직은 자기 목 $6 떼고 $54를 보험사에 재지급합니다. 결국 보험사의 실제 부담은 $46입니다. 이 구조가 뭐가 문제일까요? 약품급여 관리 조직과 보험사, 그리고 제약사 모두가 약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더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가를 $100에서 $200로 올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약품급여 관리 조직은 더 많은 리베이트 확보하고 보험사는 리베이트를 더 돌려받아 손해가 없습니다. 제약사도 비싸게 판매해서 이익 증가함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미국 국민이 보험료로 떠안게 됩니다. 미국 약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입니다. 약품급여 관리 조직과 보험사, 제약사 간의 공생구조를 깨려고 시도한 대통령이 바로 1기 트럼프였습니다. 2017년 1기 트럼프는 약가 인하 공약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약품급여 관리 조직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요. 2020년에는 미국의 약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약가 최애국 가격 정책을 발표하며 약가 인하를 시도했습니다.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은 흐지부지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고 2기 트럼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었던 1기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1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정권 초반부터 약가 인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12일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와 함께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입니다.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입니다. 미국민은 의약품의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으로 유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약품급여 관리 조직의 중간 유통구조 개편과 국제 최저수준 약가에 미국 약가를 연동하는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R&D가 줄어든다고 반발하자 트럼프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미국은 세계의 호구였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데 약가 문제는 약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의료보험 카르텔입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령층에 정부 차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등도 있지만 민영 의료보험이 대세인 나라입니다. 민영 의료보험사들은 보험과 의료 서비스, 의료 정보들을 통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중심가 길거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격범은 이런 기생충들은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는 메시지를 남겼고 탄피에는 지연, 거부, 방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쓰는 내부 용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 최대 민간 의료보험회사입니다. 미국 인구의 15%인 5,100만 명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 계약자이고 이들에게 매년 400조 원의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약국, 의료 서비스와 의료정보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공룡인데요. 옵텀헬스는 9만 명의 의사를 고용해서 원격의료, 의료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옵터마렉스는 미국 3대 약품급여 관리 조직 회사 중 하나입니다. 옵터민사이트는 미국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환자 3억 명의 건강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런 자회사들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의료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손보험의 경우 약 9%의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91%는 보험금을 받지만 9%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거절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은 기존 질환의 미신고로 전체 거절의 67%가 해당되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체크하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기존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률은 한국의 2배 정도인 15% 내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악명이 높은 이유는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입니다. 의료 비용이 높고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 치료를 하기 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이언 톰슨이 CEO에 오른 이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10.9%에서 32%로 올라갔습니다. 대량의 지급 거절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순이익은 늘어났지만 브라이언 톰슨의 악명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AI까지 도입해서 처방 및 보험금 거절에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악명이 높지만 미국 민간의료보험 특성상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금은 거절하는 악명의 끝판왕이 된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처방 보험금 거절 자동화까지 진행했으니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유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공식화합니다. 문제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판다는 점인데요. 화이자, 일라이릴리 같은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로슈와 노바티스, 영국에 본사를 둔 아스트라제네카, 일본에 본사를 둔 다케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노보노디스크도 미국에서만 약값을 2배 이상 더 받습니다.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도 미국에서만 약값을 2배 이상 더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스위스에 39% 관세 폭탄을 때렸던 이유도 사실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발표는 이들과 1차전에서 이겼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브이에 의한 판정승 정도 수준입니다. 2026년 2월 6일 트럼프는 트럼파렉스, 거브라는 약값 인하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약값 비교, 구매 플랫폼입니다. 해외 최저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책정하고 할인권을 제공해서 그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수익 목적은 전혀 없고 제약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로 언급되는 위고비를 예로 들면 1,300달러의 한 달 약값이 트럼파렉스, 거브를 통하면 199달러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는 16개 글로벌 제약사가 참여를 했는데 화이자, 일라이릴리, 암젠, 존슨앤존슨 같은 미국 제약사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게라임, 로슈 및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다케다 등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제약사들이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고비를 예로 들면 순수 제조 원가는 1펜당 10달러이고 펜 카트리지 제작이나 멸균, 포장 등을 포함하면 20달러 정도로 알려집니다. 한 달에 4펜을 쓰니 원가는 80달러인데 이것을 1,300달러에 팔다가 199달러로 판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더 사용하면 생각만큼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 줄 코멘트. 이번 약값 인하는 미국인에게는 먹힐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시동을 슬슬 거는 느낌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